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9주차는 아동 빈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동 복지론이라서 이제 아동 빈곤에서 이제 특정 대상을 지정을 했는데, 이 사실 빈곤은 선진국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빈곤은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사회복지의 어떤 복지가 가장 많이 가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 빈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빈곤은 국가와 사회와 우리 모두의 어떤 책임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개인만이 뭐 해결할 문제는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지가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또 보편적 복지가 거의 다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동 빈곤 문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 이슈고 관심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빈곤에 대한 개념, 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도 굉장히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교환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빈곤에 대해서는 이제 빈곤의 개념과 현황을 우리가 이제 첫 교시에서 1교시에서 할 것이고, 또 빈곤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이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빈곤 관련 복지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빈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아동 빈곤은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이런 성장과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문제죠. 그래서 빈곤의 개념, 현황, 또 빈곤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이제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요인과 또 사회 구조적 요인, 그리고 가정에서 생기는 어떤 가구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곤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 빈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단순히 배고픔이나 아니면 물질적 부족, 이거를 말할지, 아니면 더 복합적인 문제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로 아동 빈곤은요, 이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서 교육 기회 부족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또 주거 불안정, 또 사회적 배제,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의 삶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동 빈곤의 어떤 복합적인 측면,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 빈곤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빈곤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상태를 넘어서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또 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이건 이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이 최소한의 자원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절대적 빈곤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 이 의식주와 관련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부족한 게 이제 절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상대적 빈곤,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떤 사회 평균적인 생활 수준, 이 생활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재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OECD에서는 보통 중위 소득의 50% 미만, 이것을 이제 상대적 빈곤선으로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상대적 빈곤이라 하고요. 중위 소득, 중간 소득의 30% 미만은 이제 극빈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제3조 제2항에서 아동 빈곤을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로 정의를 해서 광의 의미로 빈곤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동 빈곤은 물질적 결핍의 다차원성을 특징으로 해서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재화, 또 서비스, 또 건강과 돌봄, 교육, 문화, 또 안전과 주거 환경, 이런 아동의 접근성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빈곤으로 보는데 30% 미만일 때는 극빈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 개념을 아동에게 적용을 할 때 이 아동 빈곤은요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또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와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아동 빈곤이라고 하죠. 이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 빈곤, 이 아동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요, 다양한 다차원적 박탈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아동 빈곤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건강, 또 교육, 또 주거, 또 사회적 관계, 또 여가 및 문화,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누리지 못하는 어떤 박탈, 이 박탈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빈곤이다, 아동 빈곤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피터 타운젠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빈곤을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뭐 의식주, 시설, 서비스, 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게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다라고 이제 정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아동 빈곤은요,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의 어떤 사회적인 정상적인 활동, 이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또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또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거를 다 아울러 보는 것이 바로 아동의 빈곤이다 라고 우리가 광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중심의 어떤 접근법도 우리가 아동 빈곤을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 이제 부모나 가구의 어떤 경제 상황, 이것을 넘어서서 아동 자신의 복지와 권리, 또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여기에 이제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가 우리가 생존권, 보호권, 또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이 아동의 4대 권리, 4가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건 역시 바로 빈곤의 본질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의 빈곤 경험이요, 단순히 현재의 고통, 이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서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 빈곤은요, 아동의 신체적, 또 인지적, 또 사회 정서적 발달, 이런 데 다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이제 성인기의 어떤 교육 성취, 취업, 또 소득,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빈곤의 세대 간 전이다. 그래서 빈곤이 세대 간 전이로 이어질 때 이것이 아동의 빈곤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미친다는 또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세계의 아동 빈곤 현황, 이것을 좀 보면은요, 이제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약 3억 5천만 명, 3억 5천만 명의 이 아동들이 아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극빈층 하면은
중위소득의 30% 미만의 아동 빈곤을 극빈층으로 보고 있는데, 빈곤층 하면은 중위소득, 중간소득의 50% 미만을 이제 빈곤층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유니세프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의 아동이 극빈층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30% 미만 단위가 아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아동 인구의 20%, 그러니까 전 세계 아동 인구의 20%가 아주 극심한 빈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특히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이런 데서 아동 빈곤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0세에서 17세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9.8%고 2015년은 이제 16%에서 감소됐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중간보다 낮은 편으로는 핀란드, 덴마크가 5%로 가장 낮고, 프랑스 11.7%, 일본 14%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다라고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잘 사는 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고, 또 못 사는 나라는 아주 극심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아동 빈곤율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주. OECD 국가들의 어떤 상대적 그 아동 빈곤율을 보면요. 북유럽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뭐 5에서 14%, 이 정도로 났는데, 빈곤율이. 그러나 미국, 이탈리아, 잘 사는 나라죠. 스페인, 이런 나라는 빈곤율이 2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만큼 사회복지가 탄탄한 북유럽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빈곤율을 국가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아동 빈곤을 사회복지로 이렇게 5%에서 10% 낮지만은,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이런 자원이 풍부한 국가, 또는 미국처럼 이런 부유국 이런 데서는 국가의 사회복지가 의외로 그렇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인한 그 자본 상승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빈곤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20% 이상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만큼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동 빈곤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 교재를 보면은 아동 빈곤율이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잡았을 때 OECD 평균보다는 그래도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20년대 초반 이후에 약 10에서 12% 수준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은 20% 이상이니까. 다만 이제 아동 빈곤율이 그래도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는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빈곤율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이 조성 가정 등 어떤 특정 가구 유형에서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이런 특정 가구 유형에서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4인 핵가족인의 어떤 이게 보통의 가정, 엄마 아빠가 있는 어떤 보통의 가정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조성 가정, 또는 부모님이 뭐 이혼이나 사별이나 기타 사유로 혼자 되신 한부모 가정일 때 이 밑에 있는 자녀들은 빈곤율이 더 극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 가구의 아동 빈곤율, 이것은 양쪽 부모가 있는 가구의 2~3배 정도 높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아동 빈곤의 현황을 분석할 때 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통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치가 의미하는 실제 아동들의 어떤 삶의 조건,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빈곤 아동들의 어떤 영양 불균형, 또 주거 불안정,
또 교육 기회 제한,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또 사회적 배제,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동 빈곤 통계, 이 통계를 해석할 때는 가장 주의할 점이 숨겨진 빈곤, 이 숨겨진 빈곤의 이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뭐 홈리스 아동이라든지 이주 아동, 또 시설 보호 아동, 이런 아동 등의 빈곤 상황도 실제 통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빈곤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여러 가지를 이제 보는데,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또 부모의 어떤 뭐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아동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부분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는데, 크게 이제 정책적 요인도 있고, 또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또 가정 내의 가구 요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정책적 요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동복지 예산, 이 아동복지 예산의 감소가 이제 정책적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그 사회복지 지출, 이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구성, 이것은 이 아동의 빈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복지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어떤 공적 지출이 높은 국가들, 이 아동에 대한 이 공적 지출이 높은 국가들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 빈곤율이 낮죠. 왜? 사회복지가 그만큼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빈곤율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아동 빈곤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나라가 북유럽이죠. 스웨덴, 노르웨이,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죠. 그래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해서 3, 4%, 이 3, 4%를 아동 및 가족 관련 복지에 이제 지출하고요. 그래서 이 국가의 빈곤율은 뭐 5에서 10% 정도로 낮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같이 이런 자원국가, 강대국가, 이런 나라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서 20% 이상이다.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이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그래서 OECD 평균의 2.1%에 비해서는 이제 현재 낮은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낮은 공적 지출로 인해서 아동 빈곤이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아동 빈곤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좀 더 많이 지출이 돼서 아동 빈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 예산의 어떤 배분 방식, 여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보육 서비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또 아동 보호 서비스, 이런 다양한 영역에 이제 균형 있게 예산이 이제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보육 서비스의 예산이 이제 사실 집중되어 있고요.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 서비스, 또 현금 지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어떤 예산이 아동 빈곤에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돼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보육 서비스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반대급부로 취약계층 아동, 이런 빈곤이 심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사회 서비스, 또 현금 지원,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10만원 줘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마트 장 봐도 뭐 2, 30만원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산 감소나 어떤 정책, 이건 아동복지 서비스 질과 양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림 스타트 이런 거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의 어떤 통합 서비스 이런 건데,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어떤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요. 또 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어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의 아동 빈곤에 관한 부분인데, 이 소득 보장, 이 소득 보장 정책이 이제 효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아동 빈곤에 대한 지출이 그렇게 원만하게 고루 편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수당, 뭐 한부모 가족 지원,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런 등의 이제 현금 지원, 현금 지원 정책이 이제 실제 빈곤 아동들에게 뭐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또 빈곤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이런 것을 지속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동 결핍 주스 해가지고 이제 유니세프에서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서비스하고 기회 이런 뭐 14개 항목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결핍 지수가 뭐 내용이 이거예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뭐 생일 파티나 가족 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뭐 환경이다, 아니면 적어도 2컬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또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에 충분한 뭐 환경이 있다, 뭐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 결핍 수준 나타내는 표시인데, 항목별 분포예요. 뭐 내용이 다르진 않죠.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고 이제 부족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 요인이 이제 아동 복지 예산 감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고소득 15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의 아동 빈곤 감소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국가의 아동을 위한 예산 확대가 부모의 일생활 양립에도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죠. 사회 구조적 요인은요, 이 노동시장의 변화가 아동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직접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또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고요, 청년 실업 증가, 이런 노동시장이 이제 불안정한 이유들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비정규직이 많고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청년 실업 증가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가구 소득이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이러면은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동 빈곤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 구조적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97년 11월 달에 이제 외환위기가 왔었죠. 이때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고 또 노동시장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딱 나눠져서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낮고 임금이 낮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회사에 다 일했던 사람들이 고용 해고 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가구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구의 빈곤이 생기죠. 이 가구의 빈곤으로 인해서 아동의 빈곤이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 요인이 바로 이제 이런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거 불안정, 주거 워낙 비싸니까 내 집 마련해서 살기도 힘들고 월세도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아동 빈곤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높은 주거비가 가구의 어떤 가처분 소득, 이 소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 월세가 더 싼, 세가 더 싼 집을 찾다 보니까 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아동의 건강, 또 학습이라든지 정서 발달 이런 데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높은 주택 가격, 임대료, 뭐 싱가포르도 그렇지만 그래도 싱가포르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 임대료 이런 것이 이 저소득 가구, 이 저소득 가구의 어떤 주거비 부담 이것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이게 아동 빈곤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 됐다. 이렇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아동 빈곤이란 아동에 속한 가구의 어떤 빈곤을 의미하고 이 아동 빈곤을 유발하는 가구 요인을 우리가 고용 불안형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시 마치고 다음 또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